통합특수전사령부 예하 비룡 특수정찰대는 언제나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산악지형이 험준하게 감싸 안은 부대는 마치 거대한 맹수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고, 훈련장 주변을 맴도는 공기마저도 다른 일반 부대와는 확연히 다른 날선 철 냄새를 풍겼다. 비룡 특수정찰대는 사령부 내에서도 손꼽히는 정예 중의 정예만이 발을 들릴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실패는 곧 전역을 의미했고, 약점은 존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다. 바로 이 비룡의 심장부에 22살의 한강혁 일병이 있었다. 강혁이 이곳에 배치된 지는 석 달이 채 되지 않았다. 신병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던 날, 비룡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명령서를 받아든 순간 그의 심장은 잠시 멎는 듯했다. 그곳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 한지수 원수가 통합특수전 사령관으로서 최전선에서 지휘하는 부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 최고 계급인 원수의 아들이 특수부대 일병으로 복무한다는 사실은 상상 이상의 파장을 일으킬 터였다. 그러나 강혁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 동기들이 훈련소에서 부대 자랑을 늘어놓을 때도 그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 묵묵부답이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점점 더 냉랭해졌다. 한지수 사령관은 승진을 거듭하며 가정보다는 군인으로서의 삶에 모든 것을 바쳤고, 강혁은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면서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았다. 입대 전날 밤 어머니는 짧고 단호한 한마디만을 남겼다. 강하게 이겨내라. 그것은 격려였지만 그 어떤 감정의 교류도 없는 차가운 명령처럼 들렸다. 한지수 원수는 취임 당시부터 군내 모든 인사 문제에 가족을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철칙을 공표했다. 제 가족은 제 직책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이 발언은 언론과 군 내부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강혁은 거실에서 그 뉴스를 보며 알 수 없는 소외감을 느꼈다. 어머니의 당당함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과 어머니 사이를 가로막는 단단한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어머니는 부관에게도 아들의 인사 관련 보고는 일절 올리지 말 것을 지시했고, 강혁 역시 자신의 배경을 숨긴 채 평범한 병사로 살아가고자 했다. 하지만 인사 재정비 과정에서 충원 문제가 발생했고, 강혁은 어머니의 의지와 무관하게 비룡 특수정찰대로 자동 배치되었다. 이 사실을 부대 내에서 유일하게 알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은 한지수 원수 본인이었다. 부대의 첫 발을 디딘 날, 강혁의 중대장인 윤서준 대위 30대 초반은 위아래로 강혁을 훑어보며 말했다. 여기는 버티는 것 자체가 실력이다. 약한 티 내면 안 돼. 그 말은 환영보다는 싸늘한 경고처럼 다가왔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묵직한 군복 냄새와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강혁을 압도했다. 몇몇 선임들이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20살 중반의 최승호 병장과 김동진 상병은 강혁을 유난히 집요하게 관찰했다. 최승호는 비스듬히 침대에 기대앉아 강혁을 향해 비아냥거렸다. 사령관 아들이란 소문이 돌던데? 강혁은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냥 일반 병사입니다. 최승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의 눈빛에는 이미 의심과 불편함, 그리고 미묘한 적대감이 섞여 있었다. 바로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던 김동진 상병은 딱딱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신병이면 일단 기본을 깔아야지. 보급품 정리 끝나면 나한테 와. 며칠이 지나자 문제는 훈련이 아닌 생활관 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최승호 병장은 행정 보급 업무를 강혁에게 전담시켰다. 총기 번호, 탄약 배정표, 야간 투시경, 개수, 심지어 정찰용 밧줄의 길이와 보급된 전투와 끈의 수까지 모두 외우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게다가 그는 일부러 틀린 수치를 기록한 목록을 강혁에게 건네주고 강혁이 잘못 보고하면 가혹한 얼차려를 주었다. 그러나 강혁은 원래부터 모든 일에 꼼꼼하고 집요한 성격이었다. 그는 모든 장비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확한 수치를 보고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에 묵인되던 소모품 횡령이나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승호와 김동진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갔다. 얼차려는 단순한 장난처럼 시작되었지만 이내 강혁에게만 적용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팔굽혀펴기 수백 개, 전신 피로를 유발하는 피체조 반복, 야간 특수장비 재점검 등 강도는 점점 높아졌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다른 병사들이 생활관으로 복귀해도 강혁만 홀로 추가 구보를 강요당했다. 이러한 상황을 소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부사관인 행정보급관 고태석 원사 40대 후반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빠른 진급과 부대 내 확고한 영향력으로 유명했고 사령부 본부와 인접한 위치에 있는 비룡 특수정찰대의 특성상 고 원사는 사령관 한지수 원수와 윤서준 대위 그리고 병사들 사이의 모든 정보 흐름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지만 최승우와 김동진에게 은근히 말했다. 적당히 굴려라. 근데 저런 애는 좀 굴려야 나중에 대성한다. 이 말은 그들에게 암묵적인 허가를 내린 것과 다름없었다. 강혁의 괴로움은 나날이 깊어졌고 동기인 배정환 일병은 근심에 찬 목소리로 강혁에게 말했다. 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나중에 말이라도 해. 그러나 강혁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괜찮아. 여기서 약한 티를 내면 더 큰일 난다. 그의 말 속에는 체념과 동시에 어머니의 아들로서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는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다. 윤서준 대위 역시 강혁을 유심히 관찰했다. 훈련 중 강혁을 따로 불러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도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강혁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특수부대라 원래 이런가 봅니다. 윤 대위는 더 이상 강하게 다그치지 못했다. 비룡 특수정찰대에 오래 몸담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부대에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 은밀한 권력의 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윤 대위는 고태석 원사가 사령부 인사 라인과 얽혀 있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고 정식 보고를 올리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어느 날 야간 장애물 훈련에서 강혁은 철봉을 넘다 발목을 심하게 삐끗했다. 순간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무릎까지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는 비룡 특수정찰대의 불문율, 즉 훈련 중 부상은 개인 책임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쉬지 못했다. 그날 이후 강혁의 걸음은 미세하게 휘청거렸다. 복도에서는 최승우와 김동진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고 원사 장인인가 처가가 사령부 인사 쪽이래.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잖아. 그들이 강혁 앞에서 모르는 척 지나가는 순간 윤 대위는 복도 구석에서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생활관 내의 괴롭힘은 점점 더 교묘해졌다. PX에서 간식을 사와 다 같이 나눠 먹을 때 최승호는 강혁 앞에서만 봉지를 슬쩍 지나쳤다. 일병은 좀 나중에 먹어도 되지. 동기들이 분위기를 전환하려 애썼지만 이미 어색하고 싸늘한 기류가 생활관 전체를 맴돌았다. 그날 밤 강혁은 어머니와 통화했다. 통화는 짧았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썼다. 공기도 좋고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통화를 끊자마자 그의 가슴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창문을 흔드는 거친 바람소리 속에서 강혁은 알 수 없는 불길함이 가슴 깊숙이 번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균열의 전조였으며 그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드러날 날이 머지않았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강혁이 비룡 특수정찰대에 배치받은 지 한 달 반이 지났다. 처음 일주일은 사소한 트집과 단체 얼차려 정도였지만 이제는 강혁만을 향한 강도 높은 표적 괴롭힘으로 변모했다. 새벽 훈련이 끝난 뒤 김동진 상병은 강혁을 창고로 불렀다. 일병, 오늘부터 우리 소대 전체의 훈련 장비 상태를 내가 전담해. 특히 정찰용 특수 방호복 무게를 다시 확인하고 기록해. 강혁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창고로 들어섰다. 벽에는 수많은 병사들의 훈련용 방호복과 군장들이 걸려 있었다. 강혁은 하나씩 무게를 재기 시작했다. 다른 병사들의 방호복 무게는 대부분 18kg에서 20kg 사이였으나 자신의 방호복만 유독 25kg을 넘어섰다. 강혁은 이상함을 느끼고 방호복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안에는 규정대로 들어가야 할 방탄판 외에도 작은 모래주머니 2개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다.
각각 2kg 정도 되는 무게였고 방호복 안감 속에 천으로 감싸져 있어 겉으로 보아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강혁은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만약 이 사실을 알리거나 선임들에게 물어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모래주머니를 그대로 둔 채 방호복을 다시 닫았다. 그날 오후 특수정찰 훈련이 시작되었고 강혁은 동료들과 함께 이 방호복을 착용했다. 구보가 시작되자마자 강혁은 어깨와 등에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압박을 느꼈다. 방호복의 어깨끈이 그의 피부를 파고들었고 호흡은 시작부터 가빠졌다. 옆에서 뛰는 동기들은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강혁만 유독 힘들어 보였다. 5바퀴를 돌고 나서 강혁이 잠시 무릎을 짚고 숨을 고르자 최승호 병장이 다가왔다. 왜 무거워? 특수부대 오길 원한 건 너잖아. 그의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고 강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방호복을 추스르고 일어섰다. 훈련이 끝난 뒤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강혁의 어깨에는 방호복 끈 자국이 붉게 패여 있었고 일부는 이미 피가 배어나와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강혁은 식당 한쪽 구석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동기들은 다른 테이블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강혁의 테이블만은 텅 비어 있었다. 동기인 배정환 일병이 눈빛으로 걱정을 전했지만 선임들의 시선 때문에 다가오지는 못했다. 강혁은 식판 위에 밥을 천천히 씹으며 되뇌었다. 이 정도는 버텨야 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며칠 뒤 새벽 4시. 강혁은 침대 옆에서 자신을 흔드는 기척에 잠에서 깼다. 김동진 상병이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차갑게 보였다. 일병 일어나. 개인 구보 나가. 강혁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지금 말입니까? 응, 지금. 특수 방호복 메고 나와. 김동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강혁은 아무 말 없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고 연병장에는 강혁 혼자뿐이었다. 김동진이 말했다. 10바퀴 돌아. 천천히 뛰지 말고.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뛰기 시작했다. 첫 바퀴는 괜찮았지만 3바퀴를 돌고 나서부터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어깨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전에 다쳤던 발목 부위가 다시 욱신거렸다. 5바퀴를 돌았을 때 강혁은 잠시 멈춰서서 허리를 숙였다. 그러자 멀리서 김동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멈추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강혁은 이를 악물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6바퀴, 7바퀴, 8바퀴. 다리가 후들거렸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9바퀴를 돌았을 때 강혁은 거의 비틀거리다시피 했고 10바퀴를 마치고 나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타는 듯이 따가웠고 입안에서는 쇠맛이 났다. 김동진이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수고했다. 들어가서 씻고 아침 점호 준비해.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섰다. 강혁은 생활관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어깨의 상처 부위에 닿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거울을 보니 어깨에는 방호복 끈 자국이 더욱 깊게 패여 있었고 발목도 부어 있었다. 며칠 뒤 강혁은 사령부 의무실을 찾아갔다. 발목과 어깨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령부 의무실장인 정우진 중령 40대 초반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정중령은 강혁의 어깨를 살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거 방호복 끈 자국이지? 근데 상처가 꽤 깊네. 이 정도면 단순 훈련으로 생기는 게 아닐 텐데. 그 말에 강혁은 가슴이 철렁했다. 정중령도 이상함을 눈치챈 것이다. 정중령은 강혁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중령은 한숨을 쉬며 진통제와 소염제를 꺼냈다. 일단 이거 쓰고 발목도 테이핑해 줄게. 강혁은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하고 의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강혁은 생각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정중령이 보고를 올리면 그럼 어머니한테도 알려지겠지.
그럼 나는 정말로 사령관의 아들이 되는 거야. 강혁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그날 밤 강혁은 PX 출입이 제한되었다. 최승호가 생활관에서 말했다. 일병, 너 이번 주 PX 출입 금지야. 장비 정리 제대로 안 했더라. 강혁은 예라고만 대답했다. 다른 병사들이 PX에서 간식과 음료수를 사오는 동안 강혁은 생활관에 혼자 남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특수부대니까 원래 훈련이 빡세고 선임과의 관계도 엄격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표적 괴롭힘이었다. 자신만 유독 무거운 방호복을 착용하고 자신만 새벽에 개인 구보를 나가고 자신만 PX 출입이 제한되고 자신만 식사 시간에도 따돌림당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며칠 뒤 배정환 일병이 강혁을 몰래 생활관 뒤편으로 불렀다. 주위를 살피며 배 일병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야, 강혁아. 나 요즘 내 꼴 보기 힘들다. 진짜 괜찮은 거야? 강혁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좀 빡세게 굴리는 거지 뭐. 배정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너만 유독 심한 거 다들 알아. 근데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야. 고 원사 눈치 보느라. 강혁은 배정환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다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배정환은 계속 말했다. 야, 진짜 힘들면 윤대위님한테라도 말해. 아니면 정중령님한테라도. 강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너까지 찍히면 안 되니까. 이제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배정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강혁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 강혁은 휴대전화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잘 지냅니다. 훈련은 빡세지만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짧은 문자였지만 강혁은 그 문자를 보내는데 한참이 걸렸다. 손가락이 떨렸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로 어머니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보내기 버튼을 눌렀고 한지수 원수로부터 곧 답장이 왔다. 그래. 몸 조심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강혁은 화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몸은 눈에 띄게 지쳐 있었다. 체중이 5kg 가까이 빠졌고 얼굴은 해쓱해졌다. 밤에 잠을 자도 깊이 잠들지 못했고 악몽을 꾸는 날이 많아졌다. 생활관 복도에서는 선임 병사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고 원사 처가가 사령부 인사 라인이래. 괜히 건드렸다간 진급 막힌대. 그 소문은 부대 안에서 조용히 퍼져나갔고 중대장인 윤 대위조차 고 원사를 대놓고 압박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강혁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일어나 훈련을 나갔고 선임들의 지시에 묵묵히 따랐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정도는 견뎌야 해.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정말 약한 놈이 되는 거야. 이 병영은 그에게 고독한 전장이었다. 한강혁 일병이 비룡 특수정찰대에 배치받은 지 5달이 지났다. 계절은 싸늘한 겨울을 넘어 봄으로 향했지만 강혁에게는 계절의 변화가 아무 의미도 없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가혹 행위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고 강혁의 몸과 마음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체중은 처음 입대했을 때보다 8kg 가까이 빠졌고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가혹 행위는 점점 더 교묘해졌고 이제는 눈에 띄는 폭행이나 욕설보다는 일상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괴롭힘이 주를 이루었다. 훈련 일지에는 자발적인 추가 훈련이라고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최승호 병장과 김동진 상병의 강요였다. 점호 시간에는 항상 강혁의 복장이나 자세에서 문제를 찾아냈고 식사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강혁만 제외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어느 날 저녁 생활관에서 최승호 병장이 강혁을 불렀다. 일병, 오늘 내 근무 교대 취소. 대신 야간 보초서. 강혁은 예라고 대답했지만 이미 4일 연속으로 야간 근무를 섰던 터라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정문 위병소에서 보초를 서는 동안 강혁은 몇 번이나 의식이 흐려지는 걸 느꼈다. 추운 밤 공기 속에서 졸음과 싸우며 서 있는 강혁의 모습은 처참했다. 다음 날 아침 훈련 중에 강혁이 비틀거리자 중대장 윤서준 대위가 다가왔다. 한강혁 일병 괜찮은가? 윤 대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눈빛만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윤 대위는 강혁의 체력 저하와 눈빛 변화를 계속 지켜봐 왔지만 상부에 보고하면 부대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고 자신의 진급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다. 그날도 윤 대위는 결국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훈련장을 떠났다. PX 출입 제한은 계속되었다. 이제 강혁은 3주째 PX에 가지 못하고 있었고 필요한 세면도구나 간식조차 구할 수 없었다. 배정환 일병이 몰래 비누와 치약을 건네주려 했지만 최승호 병장이 그 모습을 보고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다. 배 일병, 왜 남의 일에 신경 써? 너도 표적이 되고 싶어? 배정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결국 강혁에게 물건을 건네지 못한 채 돌아섰다. 강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5달 동안 강혁이 어머니 한지수 원수와 통화한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매번 통화할 때마다 어머니는 잘 지내냐고 물었고 강혁은 잘 지냅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통화를 끝내고 나면 강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원수의 아들이라고 더 무시당할까? 아니면 어머니가 개입해서 내가 더 약해 보일까? 강혁은 어느 쪽도 원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생활관 화장실에서 강혁은 거울을 보며 멈춰섰다. 거울 속 자신은 5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해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파리한 입술.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보니 광대뼈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강혁은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건가?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고 강혁은 황급히 세면대로 다가가 물을 틀었다. 부대 내에서는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강혁 일병 요즘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몇몇 병사들은 강혁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그들은 행정보급관 고태석 원사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다. 고 원사는 여전히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며 최승호와 김동진을 묵인하고 있었고 때로는 은근히 부추기기까지 했다. 어느 날 오후 훈련 일지를 정리하던 윤서준 대위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 5달 동안 강혁의 이름이 자발적 추가 훈련이라는 항목에 30번 넘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른 병사들은 많아야 서너 번 정도였는데 강혁만 유독 많았다. 윤 대위는 손끝으로 훈련 일지를 훑으며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이게 정말 자발적인 걸까?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날 저녁 강혁은 또다시 야간 구보를 나가야 했다. 김동진 상병이 오늘도 10바퀴라고 지시했고 강혁은 묵묵히 특수 방호복을 착용하고 연병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3바퀴를 돌고 나서 강혁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4바퀴를 돌던 중 강혁의 다리가 힘을 잃으며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방호복의 무게가 등을 짓누르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승호 병장이 천천히 다가왔다. 일어나. 아직 10바퀴 안 끝났어. 하지만 강혁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 온몸에 힘이 빠졌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최승호가 다시 말했다. 야, 일어나라고.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야. 강혁은 필사적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순간 멀리서 윤서준 대위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윤 대위가 급히 달려와 강혁을 부축하며 말했다. 김상병, 지금 당장 의무실 데려가. 최승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윤 대위는 강혁을 부축해 의무실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강혁은 반쯤 의식을 잃은 채로 비틀거렸다. 사령부 의무실에 도착했을 때 정우진 중령은 강혁의 상태를 보고 즉시 침대에 눕혔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한 정중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병사 상태가 심각합니다.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까지 보이고 있어요. 윤대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중령이 계속 말했다. 대위님, 이 병사 최근 5달 동안 진료 기록 보셨어요? 같은 부위의 반복적인 멍과 타박상, 발목 염좌, 어깨 근육 손상. 이건 정상적인 훈련으로 생기는 패턴이 아닙니다. 윤대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이 외면해왔던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날 밤 강혁은 의무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으며 천장을 바라봤다. 옆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고 조용한 공간 속에서 강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과 마주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았을까? 나는 왜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강혁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한편 부대 안에서는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강혁이 의무실에 실려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몇몇 병사들은 이제 진짜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냐며 수군거렸다. 고태석 원사는 최승우와 김동진을 따로 불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조심해. 너무 티 나게 하지 마. 5달 동안 쌓여온 모든 것들이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쌀쌀한 봄바람이 불던 토요일 오후였다. 한지수 원수는 사령관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해서 불안했다. 지난 5달 동안 강혁과의 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한원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내가 너무 거리를 둔 건가? 한원수는 결국 결심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 하지만 그녀는 정식 방문 일정을 잡지 않았다. 사령관이 공식적으로 부대를 방문하면 모두가 긴장하고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원수는 지휘관 차량 대신 개인 차량을 운전하여 부대로 향했다. 평소 입지 않던 검은색 코트와 평범한 바지, 운동화를 착용하고 챙이 넓은 모자를 눌렀었다. 오후 3시 한원수는 비룡 특수정찰대 정문 앞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려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위병소에 다가서자 근무 중이던 병사 2명이 한원수를 쳐다봤다. 사복 차림의 중년 여성을 보고 그들은 아무런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원수가 위병소 앞에 서자 한 병사가 다가와 물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원수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개인 면회 상담차 왔습니다. 병사는 신분증을 요구했고 한원수는 일반 공무원증을 보여주었다. 병사는 형식적으로 개인 면회는 평일에만 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한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다. 바로 그때였다. 위병소 연병장 쪽에서 구령 소리가 들려왔고 한원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연병장에서는 여러 명의 병사들이 훈련복을 입고 구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명만 유독 특수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그 병사는 다른 이들과 달리 비틀거리며 뛰고 있었다. 한원수의 눈이 그 병사에게 고정되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몸의 움직임과 체형이 묘하게 익숙했다. 한원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방호복을 착용한 병사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무릎을 꿇었다. 멀리서 다른 병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병 호흡 끊기면 다시 처음부터. 그 목소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담겨 있었다. 한원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릎을 꿇은 병사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한원수는 확신했다. 저 병사는 강혁이었다. 얼굴은 해쓱했고 입술은 터져 있었으며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방호복 끈이 어깨를 파고들어 핏자국이 배어나온 것까지 보였다. 한원수는 본능적으로 위병소를 빠져나가려 했다. 잠깐만요. 민간인은 출입 불가입니다. 위병이 한원수의 앞을 막아섰다. 한원수는 급하게 말했다. 저 병사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즉시 의무실로 옮겨야 합니다. 위병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원수를 쳐다봤다. 훈련 중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나가주셔야 합니다. 그때 위병소 뒤편 사무실에서 고태석 원사가 나왔다. 그는 한원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말했다. 아줌마, 여기 군부대예요.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고 원사의 말투는 무례했고 한원수를 완전히 일반 민원인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한원수는 꾹 참으며 다시 말했다. 저 병사가 지금 쓰러졌습니다. 의무실로 옮겨야 합니다. 고 원사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훈련 중에 그런 일은 원래 있습니다. 사적인 민원 안 받습니다. 나가주세요. 그리고는 위병에게 눈짓을 했다. 위병이 다시 한원수를 막아서려는 순간 멀리서 강혁이 완전히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다. 방호복을 착용한 채 얼굴부터 땅에 부딪혔고 주변 병사들이 황급히 달려갔다. 한원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입술을 깨물며 그녀는 분노를 억눌렀다. 한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코트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위병과 고 원사는 무슨 일인가 싶어 한원수를 쳐다봤다. 코트가 벗겨지면서 안에 있던 정복 상의가 드러났다. 햇빛 아래에서 어깨에 4개 별과 통합특수전 사령관 휘장이 번쩍였다. 위병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었고 고 원사의 입이 반쯤 벌어졌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다. 사령관님, 위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원수는 모자와 안경을 벗으며 차갑게 말했다. 나는 통합특수전 사령관 한지수 원수다. 위병소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다. 고 원사는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한원수는 계속 말했다. 방금 아줌마라고 부르며 민간인 취급했던 사람 누구였지? 고 원사는 입술이 바짝 말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한원수는 연병장 쪽을 돌아보며 다시 물었다. 방금 그 방호복 메고 쓰러진 일병 이름이 뭐냐? 위병이 떨면서 대답했다. 한강혁 일병입니다. 한원수의 눈동자가 아주 살짝 흔들렸지만 표정은 끝까지 유지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명령했다. 지금 즉시 저 병사를 의무실로 옮겨라. 위병이 급히 연병장으로 뛰어갔고 고 원사는 그 자리에 굳어서 있었다. 한원수는 고 원사를 향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원사 이름이 뭔가? 고태석 원사입니다. 고태석 원사, 당신은 지금부터 모든 직무에서 정지다. 즉시 대기실로 가서 대기해. 고 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예라고만 대답하고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한원수는 위병소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몇몇 병사들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긴장이 가득했다. 한원수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훈련을 일시 중지한다. 멀리서 강혁이 들것에 실려 의무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한원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은 어머니가 아니라 사령관이다. 한원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 타오르고 있었다. 위병소 옆 사무실에서 중대장 윤서준 대위가 황급히 나왔다. 그는 한원수를 보고 즉시 경례를 했다. 사령관님, 한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윤 대위, 지금 즉시 사령부 감찰부와 법무참모를 소집해. 비공식으로. 윤 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예라고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한원수는 다시 연병장을 바라봤다. 훈련을 하던 병사들이 모두 멈춰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최승호 병장과 김동진 상병도 그 안에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한원수는 두 사람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너희 둘 이름이 뭐냐? 최승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병장 최승호입니다. 김동진도 따라 말했다. 상병 김동진입니다. 한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최승호 병장, 김동진 상병, 너희도 즉시 대기실로 가서 대기해. 누구와도 접촉하지 말고.
두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예라고 대답하고 비틀거리며 생활관으로 향했다. 연병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한원수는 위병소를 지나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뒤를 따르는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한원수는 의무실로 향하며 생각했다. 이제부터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누가 되었든 무슨 일이 있었든 반드시. 의무실 침대에 누워있는 강혁의 모습은 처참했다. 정우진 중령은 한원수에게 강혁의 상태를 보고했다. 혈압이 정상보다 낮고 심박수도 불안정합니다. 탈수 증상과 영양실조까지 보이고 있어요. 한원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내려다봤다. 아들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녀는 참았다. 지금은 어머니가 아니라 사령관이니까. 정중령은 강혁의 진료 기록을 넘기며 계속 말했다. 최근 5달 동안 이 병사의 진료 기록을 보면 같은 부위에 반복적인 멍과 타박상이 있습니다. 방호복근에 의한 어깨 근육 손상, 발목 염좌, 늑골 부위 타박까지. 이건 정상적인 훈련으로 생기는 패턴이 아닙니다. 한원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원수는 정중령에게 물었다. 정중령, 이 기록들을 상부에 보고한 적 있나? 정중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처음 한두 번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계속 괜찮다고만 하고 훈련 중 부상이라고만 해서 저도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한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금부터 이 병사 관련 모든 의료 기록을 복사해서 제출해. 그리고 앞으로 이 병사의 상태 변화는 직접 나한테 보고해. 정중령이 예라고 대답하고 자리를 떠나자 한원수는 다시 강혁을 내려다봤다. 강혁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다. 한원수는 손을 뻗다가 마지막 순간 다시 거두었다. 나중에 어머니로서 이야기하자. 지금은 안 돼. 한원수는 의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복도 끝에는 윤서준 대위가 감찰부장인 김태준 중령 45세과 함께 서 있었다. 김중령은 한원수를 보고 경례를 했다. 사령관님, 즉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훈련 일지, 근무 기록, CCTV 영상, 면회 기록 전부 확인해. 특히 최근 5달을 집중적으로 봐. 김중령은 예라고 대답하고 몸을 돌렸다. 한원수는 윤 대위를 향해 물었다. 윤 대위, 최근 5달 동안 이상한 점 없었나? 윤 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었습니다. 한 일병의 표정이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고 체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훈련 중에도 유독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윤 대위가 말을 멈췄다. 한원수는 차갑게 물었다. 하지만 뭔가? 윤 대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보고를 올리면 부대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제 진급에도 영향이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한원수는 윤 대위를 한참 동안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이해하는 듯한 기색도 섞여 있었다. 대위,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부하의 안전이야. 그걸 잊으면 지휘관 자격이 없어. 윤 대위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했다. 한원수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말해준 건 다행이야. 앞으로 감찰에 적극 협조해. 내가 본 것, 느낀 것 전부 진술해. 그날 저녁 감찰부는 생활관과 훈련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훈련 일지를 펼쳐보니 강혁의 이름이 자발적 추가 훈련이라는 항목에 32번이나 기록되어 있었다. 다른 병사들은 평균 서너 번 정도였는데 강혁만 유독 많았다. 김중령은 이 부분에 빨간 줄을 그으며 부하에게 말했다. 이거 복사해둬.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CCTV 기록을 확인하던 감찰 반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2달치의 야간 CCTV 영상이 통째로 비어 있었던 것이다. 화면은 같은 장면이 반복되거나 아예 검은 화면만 나왔다. 감찰반이 김중령에게 보고했다. 반장님, 이거 명백한 조작입니다. 김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누가 삭제했는지 기록 추적해. 관리자 계정 로그 전부 확인해. 면회 기록도 이상했다.
강혁의 면회 신청 기록이 6번 있었는데 모두 본인 사정으로 취소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강혁이 직접 취소 서명을 한 기록은 없었다. 감찰부는 이 부분도 의심스럽게 보고 별도로 표시해 두었다. 김중령은 부하들에게 말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어. 누가 뒤에서 실을 당겼는지 찾아야 해. 한편 생활관 대기실에서는 최승호, 김동진, 고태석 원사가 각각 분리되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대화할 수 없었고 각자의 방에서 조사를 기다려야 했다. 밤 9시 감찰부는 첫 번째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최승호 병장이 조사실로 불려 들어왔다. 김중령은 훈련 일지를 펼쳐 보이며 물었다. 병장 최승호, 한 일병의 방호복 무게가 다른 병사들보다 7kg이나 더 무거웠던 이유를 설명해봐. 최승호는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며 입을 다물었다. 김중령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좋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조사하겠어. 다음으로 김동진 상병이 들어왔다. 김중령은 바로 핵심을 찔렀다. 상병 김동진, 내가 새벽 4시에 한 일병을 깨워서 개인 구보를 시킨 거 맞지? 다른 병사 진술 있어. 김동진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건 저는 그냥 선임으로서. 김중령은 말을 끊었다. 선임으로서 새벽 4시에 혼자만 특수 방호복 메고 10바퀴 돌리는 게 정상 지도야? 김동진은 고개를 숙였다. 김중령은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말했다. 김상병, 지금 내 입장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너한테 유리해. 누가 시킨 거야? 김동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고태석 원사님 눈치 봐야 했고. 김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마지막으로 고태석 원사가 조사실로 들어왔다. 그는 다른 두 사람과 달리 침착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김중령은 고 원사를 쳐다보며 말했다. 원사 고태석, 당신이 이 사건의 핵심이야. 훈련 일지 조작, CCTV 삭제, 면회 기록 조작. 이 모든 게 당신 권한으로 가능한 일이거든. 고 원사는 팔짱을 낀 채 대답했다.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김중령은 웃으며 말했다. 정상적으로? CCTV가 2달 동안 작동 안 한 게 정상이야? 면회 신청이 6번이나 취소된 게 정상이야? 고 원사는 입을 다물었다. 김중령은 계속 말했다. 당신 처가 쪽이 사령부 인사 라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 들었어. 그래서 아무도 당신한테 되들지 못했던 거지.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한 일병을 짓밟았어. 고 원사의 얼굴이 굳었다. 김중령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진술서 제출해. 안 그러면 군 검찰로 넘어간다. 조사가 끝나고 김중령은 한원수에게 중간 보고를 했다. 사령관님, 훈련 일지, CCTV, 면회 기록 모두 조작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고태석 원사가 핵심 인물로 보입니다. 한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계속 조사해. 빠짐없이. 그리고 내일 아침 전체 회의를 소집해. 비룡 특수정찰대 중대장급 이상 간부들을 모두 모아. 다음 날 오전 강혁은 의무실 침대에서 깨어났다. 정우진 중령이 들어와 말했다. 깨어났구나. 기분은 좀 어때? 강혁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정중령은 오늘 오후쯤 사령관님이 너를 보러 올 거야. 준비해둬라고 말했다. 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사령관님이요? 정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어제 위병소에서 일이 있었거든. 너도 알게 될 거야. 정중령이 나가자 강혁은 침대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후 2시 의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한지수 원수가 들어왔다. 정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강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경례를 하려 했지만 한 원수가 손을 들어 막았다. 앉아있어. 몸 상태 안 좋은 거 알아. 강혁은 다시 침대에 앉았고 한 원수는 옆 의자에 앉았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한원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많이 힘들었냐? 강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한원수는 계속 말했다. 정중령한테 들었어. 5달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강혁은 여전히 침묵했다. 한원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왜 말 안 했니? 나한테 한 번이라도 말했으면. 강혁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한원수는 그 말에 당황했다. 강혁은 계속 말했다. 어머니가 사령관으로 나서서 해결했을까요? 그럼 저는 정말로 사령관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싫었어요. 한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전화할 때마다 잘 지내냐고 물어봤지만 진짜로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한원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강혁은 계속 말했다. 저는 여기 들어온 이후 한 번도 힘들다고 말 안 했어요. 그게 어머니한테 좋은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 버티다 쓰러지고 나서야 어머니는 나타났네요. 한원수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강혁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진짜 저를 위해 온 거예요? 아니면 사령관 체면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말이 칼처럼 한원수의 가슴을 찔렀다. 한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 내가 강한 아이라고 생각했어. 강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강한 아이? 저는 강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겁이 많아서 말 못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사령관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서 참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강한 거였어요? 한원수는 고개를 숙였다. 강혁은 계속 말했다. 어머니는 저한테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령관이었죠. 한원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강혁은 그 모습을 보고 말을 멈췄다. 잠시 후 한원수가 손을 내리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까지 알고 싶지 않았어. 내가 사령관 아들이 아니라 그냥 병사로 인정받길 바랐으니까. 근데 그게 너를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강혁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약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한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나는 내가 혼자서도 잘할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그 믿음이 너를 고통 속에 방치한 거였어. 내가 너무 멀리 있었구나. 미안해. 한원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말했어야 했어요. 근데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실망할까봐. 어머니한테 짐이 될까봐 두려웠어요. 한원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넌 내게 짐이 아니야. 절대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강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직접 말하겠어요. 한원수는 고개를 들어 강혁을 쳐다봤다. 강혁은 계속 말했다. 감찰반한테 진술하겠어요. 제가 겪은 일들 전부 말하겠어요. 어머니 아들로서가 아니라 비룡 특수정찰대 병사로서 말하고 싶어요. 한원수는 강혁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도 담겨 있었다. 한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 내가 준비되면 말해.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그날 오후 강혁은 감찰부장 김태준 중령에게 진술했다. 방호복에 모래주머니가 숨겨져 있던 일부터 새벽 개인 구보, 출입 제한, 식사 시간 따돌림, 반복되는 얼차려까지 5달 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말했고 그의 진술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이후 강혁의 동기인 배정환 일병의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사건의 윤곽은 명확해졌다. 김중령은 한원수에게 최종 보고를 했다. 사령관님,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가해자들과 은폐 관련자들을 정식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한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일 아침 전체 회의를 소집해. 다음 날 아침 9시
비룡 특수정찰대 중대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두 집결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최승호, 김동진, 고태석 원사가 감시를 받으며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한지수 원수가 연단에 섰다. 오늘은 어느 한 병사의 문제가 아니라 비룡 특수정찰대 전체의 문제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김태준 감찰부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혁에게 가해진 모든 가혹행위와 훈련 일지 조작, CCTV 삭제, 면회 기록 조작 등 조직적 은폐의 증거가 나열되었다. 발표가 끝난 후 한원수는 고태석 원사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고태석 원사, 당신은 사령부 인사 라인과의 연결 고리를 이용해 부대 내 권력을 남용하고 한 병사를 짓밟았어. 당신은 군인이 아니야. 고 원사는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원수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부터 이 세 사람은 모든 직무에서 해임되고 군사법원에 회부됩니다. 가혹행위, 조직적 은폐, 권한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그녀는 윤서준 대위를 향해 말했다. 윤 대위, 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았어. 부하를 지키지 못한 책임 있어. 경고 조치를 내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인사불이익을 받게 될 거야. 윤 대위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했다. 한원수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이후 비룡 특수정찰대에서는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옆 사람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나는 가차없이 조치할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회의가 끝난 후 강혁은 의무실을 나와 어머니와 함께 부대 밖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걷다가 한 카페에 마주 앉았다. 강혁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 전역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군대 내 부조리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한원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가 응원할게. 강혁은 훌륭한 병사로 군 생활을 마쳤다. 한지수 원수는 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부대를 완전히 쇄신했다. 그녀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이상 사령관이 아닌 어머니로서 아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강혁이 겪은 고통은 끝이 났지만 그들이 남긴 변화는 통합특수전 사령부 전체로 퍼져나가며 오래도록 이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고독했던 한 병사의 용기와 한 지도자의 뼈아픈 성찰의 기록이었다. 한강혁 일병이 의무실에서 퇴원한 후 통합특수전 사령부 예하 비룡 특수정찰대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항구처럼 고요하면서도 날선 긴장감에 휩싸였다. 사령관 한지수 원수의 충격적인 현장 조치와 이어진 감찰부의 전면적인 조사는 부대 전체의 기강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고태석 원사의 즉각적인 직무 해제와 군사법원 회부는 사령부 내 권력의 은밀한 고리가 끊어졌음을 상징했다. 한 원수는 아들의 퇴원과 동시에 부대 내 모든 인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명령했다. 그녀는 중대장 윤서준 대위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6개월간의 인사불이익을 내렸지만 그를 해임하지는 않았다. 한 원수는 윤 대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윤 대위, 이번 일을 통해 자네는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용기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지금부터 자네가 할 일은 스스로 용기를 증명하는 것이다. 윤 대위는 경고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이 외면했던 죄책감과 사령관의 신뢰 회복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다시 부대에 섰다. 새로운 행정보급관으로는 군 내부에서 청렴함과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는 김민철 상사 30대 후반가 긴급 투입되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고 원사가 묵인하거나 조장했던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는 데 집중했다. 훈련 일지의 사소한 기록까지 모두 재검토되었고 장비 관리 대장은 처음부터 다시 작성되었다. 특히 한강혁 일병의 방호복에서 발견되었던 모래주머니 사건은 비룡 특수정찰대의 모든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발했다. 김 상사는 병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곳은 특수부대다. 특수부대는 개인의 생명이 달린 장비를 가지고 장난치는 곳이 아니다. 부조리를 신고하는 것은 용기이며 그것을 묵인하는 것은 곧 전우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해라.
그의 말은 병사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배정환 일병을 비롯한 몇몇 동기들은 조심스럽게 김 상사에게 다가와 그동안 최승호, 김동진으로부터 겪었던 사소한 괴롭힘과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고태석 원사를 중심으로 얽혀있던 비리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단순히 가혹 행위를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그는 부대의 보급품 일부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해왔음이 드러났다. 야간 CCTV 영상이 조작되었던 것도 부대 내의 은밀한 물품 반출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밝혀졌다. 고 원사가 면회 기록을 조작했던 이유 역시 한강혁 일병이 외부와 접촉하여 자신의 비위 사실을 알릴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이 사령부 전체에 알려지자 한원수는 군수참모부와 인사참모부의 고위 간부들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일개 원사의 비위와 은폐 시도를 왜 상부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책임지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라.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사령부 내부는 숙청의 칼날 앞에 선 듯 공포에 질렸다. 한편 강혁은 퇴원 후 3주간의 병가를 받았다. 그는 어머니의 사령관 관저가 아닌 외부 숙소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제 사령관과 병사로서의 관계가 아닌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 강혁은 매일 밤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며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고 한원수는 그저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미안함을 표현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혁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 저녁 지원서를 냈어요. 저녁 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한원수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어머니는 언제나 응원할게. 강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군대 내 부조리로 고통받는 장병들을 위한 익명의 상담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제가 겪은 것처럼 혼자서 끙끙 앓다가 무너지지 않도록 누군가에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유일한 의미인 것 같아요. 한원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옳다.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일은 없을 것이다. 필요한 지원은 언제든지 말해라. 한원수는 아들의 의견을 듣고 사령부 내에 장병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을 지시했다. 그녀는 아들이 민간에서 하려는 일을 군 내부에서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담 조직은 한원수의 강력한 지원 아래 기존의 형식적인 고충 처리 시스템을 혁파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라인을 구축했다. 이러한 개혁은 사령부 내에서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인사참모부와 기존 부조리를 통해 혜택을 누리던 일부 간부들은 한원수의 조치가 너무 급진적이면 부대의 전통적인 기강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은밀하게 한원수의 과거 경력과 사생활을 들춰내며 흠집을 내려 했고 사령관의 아들 문제로 군 전체를 뒤흔든다는 비판을 여론화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한원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반대파 간부들을 모두 불러 모아 단호하게 말했다. 부대의 기강은 부하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할 때 확립되는 것이다. 부조리를 묵인하는 것이 기강이라고 착각한다면 이 부대에 있을 자격이 없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허용하지 않겠다. 반발하는 자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 나가라. 그녀의 강경한 태도에 반대파들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강혁은 병가 기간 동안 자신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군대에서 알게 된 몇몇 동기들과 연락하며 상담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고 군 복무 중 얻은 정보 보완 지식을 활용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비룡의 날개라는 이름을 붙였다. 고통받는 병사들을 어둠 속에서 꺼내줄 날개가 되겠다는 의미였다. 3주간의 병가 후 강혁은 다시 부대로 복귀했다. 그는 이전처럼 주눅 들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 있었고 그는 자신의 힘든 경험을 이겨낸 사람의 당당함을 보여주었다. 중대원들은 강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동정이나 두려움이 아닌 존중과 경외의 시선이었다. 강혁이 복귀한 날 중대장 윤서준 대위는 강혁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말했다. 한강혁 일병, 자네를 외면했던 것을 사과한다. 앞으로 자네가 이곳에서 남은 복무 기간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대위님, 저는 편안하게 지내려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남은 기간 동안 비룡의 꼬리가 아니라 비룡의 날개가 되려고 합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윤 대위는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는 남은 복무 기간 동안 부대 내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부조리의 싹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병사들의 작은 불만이라도 윤 대위나 김 상사에게 전달했고 그의 도움으로 부대 내의 은밀한 괴롭힘과 불합리한 처우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비룡 특수정찰대는 한강혁이라는 한 병사의 희생을 발판 삼아 진정한 정예부대로 거듭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원수는 사령관으로서 아들의 부조리 신고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오직 내부 개혁의 동력으로만 활용했다. 그녀는 군의 명예를 지키면서도 부패한 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그 고통의 과정을 스스로 이겨내고 다른 이들을 돕는 날개를 펼치려 하고 있었다. 사령부의 미래는 이제 한원수의 굳건한 의지와 강혁의 희망적인 계획 위에 서게 되었다. 한지수 원수가 이끄는 통합특수전 사령부의 개혁은 비룡 특수정찰대를 넘어 사령부 전체로 확대되었다. 감찰부장 김태준 중령은 고태석 원사 사건을 심층적으로 파헤치면서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악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시스템적 결함의 결과임을 깨달았다. 조사 결과 고 원사가 사령부 인사 라인과 연계된 처가 배경을 이용해 보급품 횡령과 인사청탁에 깊이 관여해왔음이 밝혀졌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고 원사가 횡령한 보급품 중 상당 부분이 사령부 내의 일부 고위 간부들의 사적인 용도로 전용되었으며 그 대가로 고 원사의 비위 사실이 수년 동안 묵인되어 왔다는 점이었다. 이 사실은 사령부 군수참모부와 인사참모부의 일부 간부들이 연루되었음을 의미했다. 한원수는 이 보고를 받고 분노했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냉철한 대응을 선택했다. 그녀는 김중령에게 모든 증거를 확보할 것을 지시하며 말했다. 김중령, 이 뿌리 깊은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개혁은 거칠애에 불과하다. 철저히 파헤쳐라. 누가 되었든 예외는 없다. 김중령의 감찰부는 군수참모부와 인사참모부를 압수수색했고 그 결과 수년 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진 보급품 빼돌리기와 부당한 인사처우에 관한 수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한원수와 가까웠던 몇몇 고위 간부들까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령부 내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반대파 간부들은 이 기회를 틈타 한원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령관이 사적인 문제로 군을 사정한다. 너무 많은 간부를 숙청하여 군의 결속력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령부 내에 불안감을 조성했다. 특히 한원수의 인사방침에 불만을 품고 있던 예비역 장성들과 정치권의 일부 인사들은 언론을 통해 한원수의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한원수는 이 모든 비난과 저항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녀는 사령부 전체 간부 회의를 소집하여 확보된 증거 자료들을 공개했다. 이것이 여러분이 묵인해온 시스템의 그림자입니다. 이 부패의 그림자 아래에서 한강혁 일병을 포함한 수많은 장병들이 고통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를 걷어내고 장병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떨림 없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저는 제 아들의 문제를 계기로 삼아 사령부 내의 모든 부조리를 척결할 것입니다. 이는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 나라 군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공적인 임무입니다.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군복을 벗게 될 것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 한원수의 개혁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고 반대파들은 더 이상 조직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 한편 비룡 특수정찰대에서 복무 중인 강혁은 남은 군 생활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괴롭힘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조용하고 신중했다.
그는 윤서준 대위와 김민철 상사와 함께 부대 내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협력했다. 윤 대위는 강혁과의 협력을 통해 잃었던 용기와 신뢰를 서서히 회복해 나갔다. 그는 강혁을 단순한 병사가 아닌 부대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강혁은 퇴근 후에는 비룡의 날개 프로젝트에 전념했다. 그는 익명 상담 플랫폼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설계하고 군사 보안에 저촉되지 않도록 외부 보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이 플랫폼은 장병들이 언제든지 익명으로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심각한 사안은 법률 및 심리 상담 전문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강혁은 이 일이 자신의 남은 군 생활과 전역 후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사명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전역일이 가까워지자 강혁은 사령부 내의 장병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 전담 조직 책임자들과 만났다. 그는 자신이 만든 비룡의 날개 플랫폼의 청사진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제가 만든 이 플랫폼은 군 조직 밖에 있기 때문에 장병들이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플랫폼을 통해 군이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밝히고 전담 조직과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돕고 싶습니다. 전담 조직의 책임자는 강혁의 제안에 크게 감동했다. 그들은 강혁의 플랫폼이 군 내부의 고충 처리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강혁의 비룡의 날개는 군의 공식적인 시스템의 바깥에서 군의 변화를 돕는 중요한 민간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며칠 뒤 한원수는 군수참모부와 인사참모부에 연루된 고위 간부들을 전격 해임했다. 이들은 고 원사와 함께 군사법원에 회부되었고 사령부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 한원수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새로운 간부들을 파격적으로 등용했다. 그녀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하되 청렴함과 부하에 대한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는 새로운 인재들을 발탁했다. 한원수의 개혁 조치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일부는 그녀를 군을 개혁한 영웅으로 칭송했지만 다른 일부는 그녀를 가혹하고 냉정한 독재자로 비난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아들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장병들이 인권을 존중받는 군대,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전역을 이틀 앞둔 날 강혁은 비룡 특수정찰대 생활관에서 동기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동기들은 강혁에게 진심 어린 격려를 보냈다. 특히 배정환 일병은 너 덕분에 부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강혁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희가 내 날개가 되어 주었으니 나도 이제 너희의 날개가 될 차례다. 그날 밤 강혁은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길게 대화했다. 어머니, 제가 전역하고 나면 저를 사령관 아들이 아닌 한강혁으로 봐주세요. 저의 일에 어머니의 직책이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도록 해주세요. 한원수는 아들의 말을 이해했다.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이제 나는 사령관이 아닌 한강혁의 어머니로서 너를 지켜보겠다.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약속을 나누었다. 강혁은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사령관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군대를 바꾸려는 한 청년, 세상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사령부 내부의 시스템적 그림자는 한원수의 단호한 조치로 서서히 걷히고 있었고 강혁은 그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빛이 되려 했다. 한강혁이 전역하는 날 아침 통합특수전 사령부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한지수 원수의 강도 높은 개혁 조치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부대는 혼란을 넘어 안정과 혁신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부패한 간부들의 숙청과 새로운 인재들의 등용은 군의 분위기를 일신시켰고 특히 장병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 전담 조직의 활발한 활동은 장병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강혁은 사령관의 관절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마련한 작은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비룡의 날개 플랫폼 개발을 돕는 몇몇 자원봉사자들과 배정환 일병을 포함한 전역한 동기들이 모여 있었다. 강혁은 군복 대신 평범한 청년의 옷차림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곳이 고통받는 병사들의 목소리가 모이는 안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 같은 날 오후 한지수 원수는 통합특수전 사령부 전체 간부 및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연설을 진행했다. 이 연설은 한 원수의 개혁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자리였으며 강혁의 사건 이후 부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강혁은 이 연설을 TV 화면을 통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켜봤다. 한 원수는 연단에 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가 겪은 지난 몇 달은 통합특수전 사령부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간이었습니다. 한 병사의 고통스러운 외침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었으며 골마 터진 시스템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태석 원사 사건의 전말과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패의 고리를 간결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사령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제부터 통합특수전 사령부의 핵심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명성입니다. 모든 행정 기록과 인사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둘째, 책임성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되 부하의 생명과 인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존중입니다. 상하 간, 동료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진정한 전우애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 원수는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저는 여러분의 사령관으로서 약속합니다. 부조리나 가혹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장병은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으로 칭찬받을 것입니다. 비룡은 강한 훈련으로 단련되지만 그 힘은 부하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데서 나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강함이야말로 진정한 특수부대의 정신입니다. 그녀는 연설 말미에 새로 신설된 장병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 전담 조직과 아들의 비룡의 날개 플랫폼을 언급했다. 군 내부의 노력과 더불어 전역 장병들이 만든 민간 채널인 비룡의 날개와도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각지대 없는 인권 보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장병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새로운 여명을 열어갈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사령부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장병들의 해방감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이었다. 강혁은 화면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노고에 감동했다. 그는 어머니가 사령관으로서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강혁의 비룡의 날개 플랫폼은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의 우려와는 달리 어머니의 연설 덕분에 플랫폼은 초기부터 많은 장병들의 관심을 받았다. 익명 게시판에는 자신이 겪었던 부조리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강혁과 그의 동료들은 군 복무 중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상담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심각한 사안들은 강혁의 동해 아래 사령부의 장병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 전담 조직으로 이관되었고 전담 조직은 이를 즉각적으로 처리했다. 군 안팎의 협력 시스템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며 기존에는 묻혀버렸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비룡의 날개는 군의 자정작용을 돕는 중요한 보조장치가 되었고 강혁은 이제 사령관의 아들이 아니라 장병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젊은 활동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강혁과 한 원수의 관계도 더욱 단단해졌다. 한 원수는 더 이상 강혁에게 군인으로서의 강인함만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후원자이자 어머니가 되었다. 강혁 역시 어머니의 리더십을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군의 개혁을 이끈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강혁이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통합특수전 사령부는 놀랍도록 변화해 있었다. 장병들의 사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부조리 관련 신고 건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비룡 특수정찰대는 윤서준 대위의 회복된 지휘력과 김민철 상사의 청렴한 관리 아래 명실상부한 최정예 부대로 거듭났다. 어느 날 오후 강혁은 어머니와 함께 평범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한원수는 사령관으로서의 위엄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그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고맙다. 강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어머니 덕분에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괜찮아요. 강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가 겪었던 고통은 분명 아픈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그 고통이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고 있었다. 통합특수전 사령부 상공에는 부조리의 그림자가 걷히고 장병들의 인권과 존중이 빛나는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명은 한 병사의 용기와 한 사령관의 뼈아픈 성찰이 빚어낸 결실이었다. 한강혁이 전역하고 비룡의 날개 플랫폼을 운영한 지 1년이 흘렀다. 플랫폼은 군 내부에서 신뢰받는 고충 처리 채널로 자리 잡았고 한지수 원수가 이끄는 통합특수전사령부의 인권보호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많은 장병들의 문제를 해결했다. 사령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쇄신되었고 한 원수의 리더십은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강혁은 23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중 겪었던 경험과 전역 후의 활동을 통해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사령관의 아들이 아닌 군 개혁의 젊은 주역으로 불렸다. 그의 사무실은 군의 부조리에 대한 제보와 상담 요청으로 항상 분주했고 강혁은 지칠 줄 모르고 장병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군사법원에 회부되었던 고태석 원사와 최승호, 김동진 병장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축소하려 시도했다. 특히 고 원사 측 변호인은 한 원수의 개혁이 사적인 복수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강혁의 비룡의 날개 활동을 정치적인 의도로 왜곡하려 했다. 사령관의 아들이 전역하자마자 군 문제를 다루는 단체를 설립한 것은 사령관의 권력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가? 라는 식의 비판이 보수 언론과 한 원수에게 반감을 품은 예비역 장성들을 통해 제기되었다. 이들은 한 원수의 개혁으로 인해 자신의 기득권을 잃은 데 대한 불만을 강혁에게 쏟아냈다. 강혁은 이러한 비난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저의 활동은 사적인 복수나 이익 추구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장병으로서 겪었던 고통을 다른 장병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인 한지수 원수께서는 저의 활동에 어떠한 공적인 지원이나 개입도 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저는 군 시스템 밖에서 장병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방호복에 모래주머니를 넣고 훈련받았던 일, 새벽 구보를 강요당했던 일, 그리고 어머니가 사령관으로서 그 사실을 외면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강혁의 진솔한 고백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비난 여론은 점차 수그러들었다. 한편 통합특수전 사령부에서는 한 원수의 개혁에 대한 내부적인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숙청된 간부들을 지지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한 원수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들은 한 원수가 너무 많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령부 내의 전통과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원수는 이러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했다. 그녀는 중대장급 이하 지휘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장병 인권 보호에 공헌한 지휘관들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을 제공하여 부조리 척결이 곧 진급과 명예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노력했다. 비룡 특수정찰대의 중대장 윤서준 대위는 이러한 변화의 선봉에 섰다. 그는 과거 강혁을 외면했던 자신의 실수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부대 내의 모든 부조리를 철저히 척결했다. 그는 김민철 상사와 협력하여 비룡 특수정찰대를 인권 존중과 강한 전투력이 양립하는 모범부대로 만들었다. 윤 대위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한 원수의 6개월 인사불이익 조치가 끝난 직후 빠르게 진급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윤 대위의 성공적인 변화는 사령부 전체의 간부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한 원수의 개혁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군 생활의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 원수는 비룡의 꼬리 사건을 조직의 약점이 아닌 성장의 발판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고태석 원사 측 변호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 것이다.
그들이 제시한 증거는 강혁이 부대 내에서 다른 병사들에게도 폭언을 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의 익명의 진술서였다. 이 진술서에는 강혁이 사령관의 아들이라는 배경을 이용하여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주장까지 담겨 있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강혁의 비룡의 날개 활동에 대한 신뢰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었다. 강혁은 즉시 이 진술서가 허위임을 직감했다. 이는 고 원사 측이 강혁의 명예를 실추시켜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강혁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한원수는 군 검찰에 이 진술서의 진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한원수는 강혁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어머니는 안다. 우리는 이 진술서가 허위임을 증명하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려 했음을 밝혀내야 한다. 강혁은 군 검찰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는 진술서에 언급된 병사들을 직접 만나 대화했고 그 결과 진술서의 내용이 모두 거짓이며 고 원사의 측근이었던 일부 전역 병사들이 돈을 받고 허위 진술을 작성했음이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 원사가 부대 내에서 은밀하게 자신의 비위를 옹호하는 병사들을 포섭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고 원사 측의 입장은 더욱 곤란해졌다. 결국 허위 진술서 제출 사건은 고 원사 측의 자충수가 되었다. 재판부는 허위 증거 제출과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 고 원사 측에 강력한 경고를 했고 이는 고 원사에게 불리한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강혁은 군대 내 부조리를 척결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싸움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선의만으로는 시스템의 그림자와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강혁은 비룡의 날개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법률 전문가 및 군 인권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군사법원은 오랜 심리 끝에 고태석 원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횡령, 권한 남용, 가혹 행위 묵인 및 조장, 허위 증거 제출 및 명예훼손 시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를 잃었다. 최승우와 김동진 역시 가혹 행위 및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통합특수전 사령부의 개혁이 정당했음을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었으며 한원수와 강혁에게는 큰 승리였다. 판결이 내려진 날 강혁은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저녁 식사를 했다. 한원수는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은 묻혔을 것이다. 내 용기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 강혁은 웃으며 말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두 사람의 눈빛은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메아리는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의 울림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고태석 원사 일당에 대한 군사법원의 유죄 판결은 한지수 원수가 이끄는 통합특수전 사령부의 개혁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개혁이 옳았음이 공적으로 입증되면서 사령부 내 반대파의 목소리는 완전히 수그러들었고 한원수의 리더십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러나 한원수의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군 전체의 시스템적 변화를 위해 더 큰 무대를 바라보았다. 한원수는 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의 장병 인권 보호 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국방부와 국회에 군대 내 부조리 척결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비룡의 꼬리 사건의 전말과 군의 기존 고충 처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한원수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방부 내의 보수적인 고위 인사들과 정치권의 일부 인사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그들은 군의 특수성과 폐쇄성을 주장하며 한원수의 개혁이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군의 기강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예비역 장성들은 한원수를 군을 뒤흔든 사령관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이러한 정치적, 조직적 저항 속에서 한원수는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이어갔다. 그녀는 사령관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명예를 걸고 아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군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그녀는 강혁이 운영하는 비룡의 날개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하며
장병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집하여 개혁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했다. 강혁은 어머니의 정치적 싸움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다. 그는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다양한 부조리 사례들을 어머니의 개혁 보고서에 포함시켰고 익명성을 보장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데 집중했다. 강혁의 활동은 한 원수의 개혁이 탁상 공론이 아닌 현실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한 원수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개혁 의지를 직접 밝혔다. 그녀는 청문회장에서 강혁의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오직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부하의 생명 존중이라는 원칙만을 내세웠다. 저의 아들이 특수부대에서 겪었던 일은 단순한 개인적 불행이 아니라 시스템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감각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군이 강해지려면 장비나 훈련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복무하는 한 명 한 명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저는 군의 최고 지휘관 중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부조리를 척결하고 군을 쇄신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한 원수의 진정성 있는 연설과 강혁의 플랫폼을 통해 드러난 장병들의 현실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론은 한 원수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정치권은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압박을 받았다. 결국 한 원수가 주도한 장병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 강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군대 내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조항을 담았고 군 검찰과 감찰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 인권 감독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 법안의 통과는 한 원수 개인의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 군 역사상 인권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사건이었다. 법안 통과 후 한 원수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기가 1년여 남았음을 알고 있었고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안이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자신의 후임자들에게도 개혁의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사령부 내부의 인재들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련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룡 특수정찰대의 윤서준 대위는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한 원수의 개혁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한 지휘관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고 곧 소령으로 진급하여 사령부 내의 핵심 요직을 맡게 되었다. 윤소령은 강혁의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용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군 간부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강혁은 어머니의 전쟁이 끝난 후에도 비룡의 날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특별법 통과 이후 강혁의 플랫폼은 민간 영역에서 법의 실효성을 감시하고 장병들의 권리 침해 사례를 공론화하는 중요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강혁은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군 인권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군 인권 운동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어느 날 저녁 강혁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의 전쟁은 끝났지만 저의 활동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머니가 만든 법안이 군대 깊숙한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한원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어머니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다. 하지만 내 삶도 잊지 마라. 행복해라. 한원수의 개혁은 통합특수전 사령부를 넘어 군 전체에 파급되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개혁의 칼을 들었고 그 칼날이 자신의 아들의 고통을 통해 얻은 것이었기에 더욱 날카롭고 단호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했고 대한민국 군대의 새로운 여명을 열어젖혔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 유산은 강혁과 그가 만든 비룡의 날개를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한지수 원수가 주도한 군 인권 보호 강화 특별법이 통과된 지 2년이 지났다. 통합특수전 사령부는 이제 완벽하게 개혁된 부대로서 대한민국 군대의 모범이 되었다. 비룡 특수정찰대는 인권 존중과 최정의 전투력을 동시에 갖춘 부대로서 해외 특수부대와의 연합훈련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었다. 윤서준 대위는 이제 소령을 넘어 중령으로 진급하여 사령부의 주요 참모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는 강혁의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장병들의 인권과 복무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그는 강혁의 비룡의 날개 플랫폼을 사령부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간과 군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강혁의 비룡의 날개 플랫폼은 이제 단순한 상담 창구를 넘어 군 인권 관련 민간 싱크탱크로 성장했다. 강혁은 군 인권 전문가, 변호사, 심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군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그의 플랫폼은 군 복무 중 심각한 부조리를 겪었지만 군 내부 시스템의 불신을 느껴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많은 장병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다. 강혁은 군 인권 운동가로서의 명성을 얻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진솔했다. 그는 자신의 활동이 어머니의 직책과는 무관함을 증명하기 위해 어머니인 한원수와의 공적인 접촉을 철저히 피했다. 두 사람의 소통은 오직 사적인 자리에서 어머니와 아들로서 이루어졌으며 강혁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한원수는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원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그녀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었다. 그녀의 강력한 리더십과 군 개혁에 대한 공헌은 군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녀가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군 전체의 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했다. 그러나 한원수는 국방부 장관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사령부 간부들에게 마지막 연설을 통해 자신의 결정을 밝혔다. 저는 통합특수전 사령관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주도한 개혁은 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개혁이 군 내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인재들이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저는 이제 군복을 벗고 한강혁의 어머니로서 아들의 활동을 응원하며 조용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한원수의 결정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지만 그녀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내려오며 자신의 개혁이 공적인 사명이었음을 최종적으로 증명했다. 한원수의 저녁식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강혁은 사복 차림으로 참석하여 어머니의 마지막 군 생활을 지켜보았다. 전역사에서 한원수는 아들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의 군 생활 마지막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 고통이 저에게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강혁은 어머니의 진심을 느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한원수가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된 후 그녀는 강혁의 비룡의 날개 활동에 공식적으로 합류하지 않고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만 조용히 수행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령관과 병사가 아닌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동료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혁의 플랫폼은 그의 노력과 어머니의 유산 덕분에 더욱 성장했다. 비룡의 날개는 군 인권보호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민간 감시 기구로 자리매김했으며 군 내부의 변화를 촉진하는 푸른 하늘의 역할을 했다. 강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을 출판했고 이 책은 군 복무를 앞둔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비룡 특수정찰대는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탈바꿈했다. 이제 병사들은 부조리의 공포가 아닌 전우애와 존중 속에서 훈련받았고 그들의 전투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강혁이 처음 입대했던 그곳은 더 이상 고통과 외면의 장소가 아니었다. 강혁은 어느 날 비룡 특수정찰대 후배 장병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부대를 방문했다. 강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그는 연병장을 가로지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장병들은 강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훈련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강혁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의 손목에는 어머니가 전역할 때 선물해준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시계는 멈추지 않고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켰다. 강혁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강한 날개가 이제 막 힘차게 비상하는 순간이었다. 한 병사의 용기와 한 사령관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군대의 여명은 계속될 것이었다. 한지수 원수가 전역하고 5년이 흘렀다. 강혁은 30살의 청년이 되었고 그의 비룡의 날개 플랫폼은 대한민국 군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로 우뚝 섰다.
강혁은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군 인권정책 컨설팅을 제공하며 정부와 군 당국의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강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매일같이 장병들의 익명 상담 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과거처럼 절망적인 내용보다는 부대 내의 작은 개선 사항에 대한 감사나 고충 해결에 대한 요청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군 시스템이 특별법과 한원수의 유산 덕분에 얼마나 투명하고 건강하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었다. 강혁은 이제 인권 문제 외에도 장병들의 전역 후 사회 적응 문제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자신이 겪었던 것처럼 군 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 프로그램은 비룡의 날개의 두 번째 날개가 되었으며 수많은 전역 장병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한편 한원수는 전역 후에도 군 문제에 대한 깊은 애정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대학에서 군 리더십과 윤리 강의를 맡았고 자신이 겪었던 개혁 과정을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그녀는 강의실에서 종종 아들의 이야기를 꺼냈지만 사령관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바꾼 한 용감한 청년의 이야기로 소개했다. 그녀와 강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했고 이제 그들의 대화는 무거운 군대 이야기가 아닌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으로 채워졌다. 비룡 특수정찰대는 한원수의 개혁 정신을 충실히 계승한 새로운 사령관의 지휘 아래 최고의 부대로 인정받았다. 특히 윤서준 중령은 대령으로 진급하여 비룡 특수정찰대의 연대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강혁이 복무했던 부대를 책임지게 되면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어느 날 윤 대령은 강혁을 부대로 초청하여 특별한 강연을 부탁했다. 강연 주제는 시스템 속에서 인간성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강혁은 군복을 벗은 지 오래되었지만 자신의 청춘을 바친 부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강연 당일 강혁은 정찰대의 강당에 섰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그의 앞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존경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혁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일병 시절 겪었던 고통, 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던 순간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이 부대에서 가장 나약한 일병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작은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령관의 아들이라는 그림자 뒤에 숨지 않고 그냥 한강혁이라는 병사로서 시스템의 부조리와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는 강연의 말미에 힘주어 말했다. 강한 군대는 약자를 짓밟는 곳이 아닙니다. 강한 군대는 부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할 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강한 날개가 될 수 있도록 동료를 존중하고 부조리에 눈 감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비룡의 날개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윤 대령은 강혁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다. 강혁 씨, 당신의 용기가 이 부대를 영원히 지탱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강혁은 부대를 떠나기 전 잠시 자신이 복무했던 생활관을 찾아갔다. 생활관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침대가 놓였던 자리를 조용히 바라보며 지난날의 고통과 성장의 시간을 되새겼다. 그는 생활관을 나와 연병장으로 향했다. 연병장 끝 자신이 모래주머니가 든 방호복을 메고 쓰러졌던 그 자리에 윤 대령이 작은 표지석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표지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여기 한 병사의 고통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용기는 이 부대를 영원히 바꾸었다. 인권 존중과 참된 전후에는 최강의 전투력이다. 강혁은 표지석 앞에 서서 잠시 묵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이 결국 군 전체를 쇄신하는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표지석 앞에서 돌아서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그림자에서도
과거의 고통에서도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군 인권이라는 거대한 과제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미 비룡의 날개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강혁은 부대 정문을 나섰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통합특수전 사령부의 깃발이 힘차게 휘날리고 있었다. 그 깃발 아래에는 한지수 원수가 만든 새로운 시스템과 아들 한강혁의 용기가 만들어낸 영원한 날개의 정신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투쟁은 끝났지만 그가 만든 변화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다. 강혁은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군대를 바꾸려 했던 젊은 청년으로서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날개는 강했고 그가 바라보는 하늘은 무한히 넓었다.